여러 업종을 거론하시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최슬리 투자자분이 노리는 올해 대박 업종 시나리오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은데요. 꼭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트리거가 나와서 시장이 이렇게 간다면 이런 거에 베팅을 하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놓았을 것 같아요. 이 직원분들이랑 일부분만 조금 저희가 엿볼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요. 시장이 안 될 때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될 때 하여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 회사가 그동안에 잘 해왔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지금은 가슴 설레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업종에서 이제 대박이 날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항상 미국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장에 뭐야 제 테슬라. 네, 그때 이제 테슬라라는 걸 저희가 빨리 캐치를 했었는데 지금 뭐 시장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랑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보니까 벌써 바닥치고 가파르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거의 다 리오프닝 쪽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 중에서 누가 소비를 해줄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도 소비하고 중국도 소비하고, 거기에 교집합해서 뭐 항공을 전든다면 중국 사람들이 뭐 동방항공이랑 뭐 이런 것도 타고 올 거고, 중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네. 왜냐하면 중국 기업에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중국 관광객이 이제 한국을 오고 한국을 왔을 때 뭘 많이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라든지 우리나라 엔터테이너라든지 피부 미용 관련된 것들 중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그런 기업들만 공부를 해보면 정말 뭐 굉장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정말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는 그런 이제 그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증시가 강세장이어서 잘 가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조금 많이 먹었으니까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우리 코스피가 초강세장이었을 때 뭐 신규 자금 안 받을 정도로 또 보수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올해 코스피가 어느 정도 레벨, 코스닥이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은 조금 그렇게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잡으실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1월 달에는 왜 갑자기 3150에서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냐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환경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사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이 경기가 폭망했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는 뭐 확 튀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언제 지금은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는요. 투자할 종목이 없네. 돈은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 돈으로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주식 사면 항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 96,000원 넘어가고 현대기아차, LG전자 전부 무슨 아이폰, 아이카 생산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에 오버슈팅이 있었잖아요. 그런 오버슈팅을 보면 여기서는 사면 안 되는데 딱 느낌이 오거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오버슈팅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2차전지 쪽에 대한 또 열광 그런 부분에 막 몰려갈 때 그런 거 보면 좀 저기서는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제가 하반기 내내 뭐 2500 밑에서는 사야 됩니다 하면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2차전지 섹터는 중국하고 또 겨루고 있잖아요. 이게 마켓 성장성으로 우리가 한 번씩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요. 2007년도에 태양광 풍력이 최고의 대장주였지만 그 이후로 10년 동안 태양광 시장이 CAGR로 30%씩 성장했어요. 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폭망했죠. 왜 폭망했냐면 엄청난 중국의 폴리실리콘 메이커들, 모듈 메이커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막 집 팔아서 사고 싶어 막
그런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아닌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2023년에도 아 이거 너무 과열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제가 저희 회사 자금을 안 받을 겁니다. 똑같이 네. 저희 안 받습니다 하고 작년 5월 달에는 저희 고객들 주식을 아예 다 팔아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자꾸만 이래 사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그런 메시지는 반드시 또 드릴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면 안 돼라는 국면이 있으면 제가 좀 빠른 편이지만 네. 그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PBR 1.2가 넘어가면 그 밴드 0.8에서 1.2 상단에 왔잖아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보시면 PBR 1.2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제 플랫폼 시대에 무형자산의 가치가 그렇죠. 돋보이는 시대는 PBR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밸류의 이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PBR을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졌잖아요. 0.9가 깨졌잖아요. 아이 PBR 그거 옛날 지표인데 그게 맞겠어. 한데 우리나라는 시클리컬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PBR이라는 이런 중요한 지표를 좀 믿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은 박스권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0년간 최근 한 1년 빼면은 정말 가파른 지수 성장을 했잖아요. 미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근 좀 성장주가 정말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비롯해서 기술적, 군사적 이 헤게모니를 쥐고 가려고 하고요. 엄청난 이제 경쟁자 중국이 부상을 했죠. 근데 그동안의 자본주의의 이 100년 역사를 보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로 전쟁이 없어요. 예, 전쟁이 없는 이유가 자본으로 얼마든지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 돌격부대, 기마대, 궁수 역할을 하고 포병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요. 뱅커, 기업, 애플 우리가 애플 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 그리고 유튜브 보기 위해서 매달 10불씩 내고 네.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돈 내고 미국의 그 엄청난 다국적 기업들이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다른 나라의 부를 가서 뺏어오는 로마의 기병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뺏기는 입장이잖아요. 소비자로서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를 들어서 어떻게든 뭐 치킨집을 하면서 뭐 우리가 한번 장사를 할 때도 그 건물주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핸드폰 써야 되죠. 자동차 써야 되죠. 카톡도 해야 되죠. 이러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큰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가격이 50%, 70% 싸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2배짜리 TQQQ 뭐 3배짜리 뭐 이런 것도 사고 온갖 뭐 스파이도 사고 ETF 엄청 하시잖아요. 근데 그 ETF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블랙록이잖아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제가 보면 그 ETF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ETF 회사를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워런 버핏은 왜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애플 주식을 왜 안 팔지? 왜 안 팔겠습니까? 지금 애플 주식이 고점 대비 32% 이상 빠졌는데 이번 분기에 애플을 샀을까 안 샀을까? 저는 더 샀을 것 같아요. 애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옛날 로마가 한창일 때 그 로마 병사 같은 그런 군대를 왜 팔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시고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군대랑 지금 부딪히면서 최근에 메타가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게 틱톡 때문이었잖아요. 네. 메타는 여전히 기관총 쓰고 있는데 틱톡이라는 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 항공모함 같은 데서 헬리콥터에서 막 총을 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저 미국 기업은 이미 경쟁력이
중국 기업이나 다른 데로부터 이미 빼앗기고 있어. 음. 예,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 포드, GM이 1900년 초에는 엄청난 거였죠. 마차를 이제 죽여버리면서 내연기관차에 엄청난 1등 그런 부대가 됐다면 어느덧 BMW, 독일 부대, 그죠? 그리고 일본 군대, 도요타, 혼다 이런 거에 잠식당했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미국의 좋은 기업들을 지금 이번에 싸게 사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와서 명품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대체 불가한 그런 엄청난 기업들을 이번에 싸게 사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잦아들지 않았는데 여전히 더 매파적으로 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급락해서 원화값이 올라간 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2023년 앞으로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네, 환율이 1,440원이야? 이러면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너무나 단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환율은 빠르게 지금 1,260원대까지 왔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올해 1,150원까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150원? 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1,560원 갔었거든요. 그 2009년 3월 달에 1,560원이 딱 1년 지났을 때 2010년 3월이 되면요. 1,100원 가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환율은 다시 환율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럼 환율의 제자리가 뭐 얼마지? 환율의 10년 평균은 1,140원이고요. 20년 평균이 1,1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최근에는 그럼 왜 올랐는데? 페드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근데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거기서도 힌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페드가 금리를 만약에 5.5%까지 올리면요. 환율이 저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환율도 빠르게 정상화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장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대표님의 생각이 틀렸다면 어떤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2023년 새해에 대한 변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2001년도에 아까 제가 9.11 테러가 있었다 했잖아요. 9.11 테러 같은 걸 갖다가 뭐 걱정을 하면 주식 투자 못 하죠. 아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그런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확 빠지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이제 V자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그래도 올해까지는 절대 이제 빚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빚 포지션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빚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막 마음이 막 엄청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매매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장이 될지 올라갈지 한 번 더 확 밀렸다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절대 지금도 빚 포지션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렇다면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이고 하나 딱 걱정이 되는 거는 작년에 2022년도에 중국의 그 방역이 지나쳤잖아요. 네. 1월 8일 날 전격적으로 이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나 이런 거 격리 조치를 없애는 게 진정성이 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의심들 하시거든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있었고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도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어요. 중국 모멘텀이 있었고요. 1993년부터 95년 초까지도 중국 투자 붐. 그랬습니까? 예, 그때 우리나라 호남석유 롯데케미칼이 막 6배씩 가고 그때도 차이나 스토리가 있었어요. 3자에 차이나 스토리가 생기지? 라고 보면요. 이번에 공산당 대회잖아요. 네, 10년마다 2자가 들어가는 해 11월 달에 공산당 전당대회를 하고요. 거기서 주석을 뽑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3자 되는 해에 자, 내가 됐으니까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거죠.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3자 들어가는 해는 어떻게 보면 이게 10년 만에 온 기회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중국의 방역을 푸는 거는 2020년도에 아니 전 세계가 전부 다 마스크 벗고 월드컵 보고 하는데 왜 중국은 절에는
시진핑의 3년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혹시나 천안문 같은 사태 생길까봐 거기에 이제 의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2023년은 내가 10년 하고 또 5년 더 하니까 더 인민들이 살기 좋지? 예,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은 그런 중국 모멘텀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 생각하고 다르게 또 중국이 갑자기 그렇죠. 큰 방역 정책을 쓴다면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짧게 한마디만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떤 나라 지수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랑 0대0 비기고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어요. 네. 경기를 보면 상당히 잘했죠, 그죠? 잘했죠. 네. 그러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갈 수 있을까는 우리나라 이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실력을 보면 되거든요. 그 펀더멘탈과 실력을 보면 계속 일본은 침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더 강해지고 있죠. 네, 독일과 어깨를 이루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가 벤투 감독이 취임하기 전에 50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8위까지 내려왔고 거기에 맞는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충분히 20위권에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희망을 가지시고요. 작년에 0대1로 졌다면 올해 2대1 아니라 4대1까지 역전시키는 그런 성공 투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올해 어느 시점에 0대1로 지고 있던 스코어가 한 1대1 정도 좀 될 때 그때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 되면 그때 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